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 8장을 살펴보겠는데요. 8장 같은 경우는 존재를 구성하는 특징들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간단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조금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8장의 주제를 좀 더 보겠는데요. 일단 그 개념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일단 대상이 특징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특징에 따라서 생기는 속성 개념. 이 특징들도 범주화가 되죠. 범주화 되면서 뭐 여기는 하얗고 여기도 하얗고 하니까 하양이란 개념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긴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할게요. 어쨌든 네, 하양이라는 거는 속성 개념이고 특징을 기반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 대상이 가진 특징들, 네, 이게 이제 철수란 존재라면 특징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이 특징들을 지니면 철수고 이거랑 좀 다르게 지니면은 이거는 뭐 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바탕으로 생기는 개념이 고유 개념. 그다음에 특정 특징 덩어리.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를 비교했을 때 유사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범주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가지는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그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개념들, 다름이라던가 이런 같다라던가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관계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개념들이 생기는데 결국의 기반은 뭐냐? 특징들이다라는 거예요. 특징. 네, 이 특정 특징을 바탕으로 속성 개념, 고유 개념, 범주 개념, 관계 개념이 생긴다. 근데 이 특징에 대해서 다루는 장이 바로 8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징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특징의 분류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분류의 기준이 지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성이라고 있어요. 근데 일단 먼저 지속성에 대한 얘기를 볼 텐데 존재나 대상이 갖는 특징은 일단 두 가지 종류입니다. 지속되는 특징과 일시적인 특징이 있어요. 지속되는 특징은 말 그대로 장시간 지속되는 특징인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그 존재가 존재하는 동안 나타나는 지속성이죠. 그래서 본성적인 것들,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생기는 본성 같은 것들, 존재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 함께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런 특징들을 말해서 성격, 일반적으로 성격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발달한다라고 말하지만 성격의 기본 골자는 그 존재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정해진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성격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피부색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피부 착색이 뭐 심하지 않다면 대체로 어렸을 때의 피부 상태를 쭉 이어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피부색도 그 지속되는 특징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특징으로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속했다가 사라지는 특징, 대상에게 특정 조건 하에서만 있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특징을 말해요. 그래서 존재가 지속되는 동안 있는 특징이 아니라 존재가 지속되는 도중에 잠깐 왔다 가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감정적인 태도, 감정적인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태도는 이 대상의 일시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화가 나서 공격적인 언행을 한다면은 일시적인 특징이지만 늘 공격적이라면은 그거는 지속되는 특징이죠. 그다음에 뭐 태양빛 아래서 이제 그 일하거나 놀거나 하면서 이제 피부가 타거나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 피부 착색 같은 경우도 이 어느 정도 피부가 회복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속 특징과 일시 특징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지속되는 특징은 지속되고 존재가 지속하는 한 지속되고 일시적인 특징은 특정 조건 하에서 일시적일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징을 말합니다. 근데 이 특징들이 일시적인 게 지속화되기도 하고 지속적인 게 일시적으로 변하기도 한다라는 점을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보게 되면은 일시적인 특징, 특정 조건 하에 생겼다가 지속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피부 착색이 됐는데 일시적으로 피부 착색이 됐는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은 이제 대상의 속성이 되죠. 대상이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갈 거니까 그거는 특징이 돼버립니다. 속성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이 되다가 특정 조건 하에 사라질 수도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피부 착색이라던가 얼굴에 난 점이라던가 뭐 사막이라던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거 시술을 받거나 특정 상태가 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지속되는 한 계속 될 것 같으니까 개의 속성이라고 보긴 했지만 그
지속되는 특징이라고 보긴 했지만 그 지속되는 특징이 이런 특정 조건 시술을 통해서 없어지면은 일시적이었던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속되는 특징이 이제 일시적인 특징이 되는 그런 속성의 상태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상태의 속성화, 일시적인 상태의 속성화랑 그 다음에 지속적인 속성의 일시적인 상태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흐르는 맥락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분류하는 기준이 기능성입니다.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능력적 특징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존재적 특징을 구분합니다. 능력적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현상, 활동을 자기 의도화에 구현할 수 있느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나 제작 같은 경우는 이걸 잘 구현하면 달리기 선수, 뭐 제작을 잘하면은 장인,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요. 존재적 특징 같은 경우는 의도와 무관하고요. 존재가 구성됨에 따라, 세계의 존재가 있음에 따라 갖는 특징을 말해요. 그래서 존재의 물질적 특징이 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외형적 특징, 물질의 구성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른 외형적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이 실질적으로 화학적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해서 화학적 특징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사각형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맛, 달다, 하얗다, 이런 것들이 다 존재적 특징이고, 달리기, 제작 능력, 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능력적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은 이제 지속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부여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그 스폰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사각 틀에 넣으면은 얘가 사각형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외형적 특징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능력적 특징과 관련해서도 돌멩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돌멩이가 기본적으로는 달리기를 못하죠. 뭐 어디론가 이동을 못하죠. 그렇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 존재가 이동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성을 가지게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적 특징도 지속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뭔가 부여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존재적 특징도 지속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부여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의 발현 과정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는데요. 존재는 어떻게 특징을 갖고 그 성질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내용은 존재는 그 해당 특징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 특징이 그렇게 발현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 특징을 갖고 발현한다라는 건데, 예시로 든 걸 보면요. 꿀이라는 게 달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 달다는 성질을 갖게 됐냐 해서 보게 되면 달미라는 어떤 무언가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꿀 속에서 발현됨에 따라서 달게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화학적인 이해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표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크게 설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질이 어떻게 부여됐느냐에 대해서 이데아론과 다르지 않아요. 이데아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꿀은 달의 이데아를 받아들여서 달미 발현되고 그래서 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데아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다운가라는 논의를 할 때 이제 이데아론이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걔가 아름다운 거야. 만약에 걔가 추함의 이데아를 받아들였으면 추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언급하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이데아론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긴 했지만 이게 뭐 자기가 하는 말이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마다 발현하는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특징은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발현하고요. 어떤 특징은 다른 존재를 변화시키면서 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은 하얀 피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하얀색 같은 색깔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외형을 변화시킨다 그래요. 예, 그리고 달다라는 특징 같은 경우는 타인의 미각을 변화시켜서 나타나는 이제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좀 명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특징이 구현되는 시점이 어디냐, 달다라는 게 인식되는 시점, 하향이라는 게 인식되는 시점, 구현되는 시점이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은 하향은 그 물체가 존재하면서 그냥 발현이 되죠. 달다 같은 경우는 미각 능력과 더해져서 나타나요. 미각 능력과. 그래서 이게 좀 구분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색깔 같은 경우도 시각 능력과 더해졌을 때 하향이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애매함을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각적인 특징은 우리가 뭔가 접촉하거나 체험하거나 그런다고 느끼질 않는 것 같아요. 달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물체의 일부를 체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고, 하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험 안 해도 그냥 멀리 있는 거 쳐다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각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기 변화냐 타자 변화냐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애매한 구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만의 뭔가 그 이해가 뭔가 문제가 됐던 구절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에 따라서 파생되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칭을 갖습니다. 어떤 명칭을 갖는데, 그 성질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또 추가적인 표현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정 성질을 갖추면은 그 성질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이 생긴다라는 건데, 문법이나 하양 같은 경우에 문법을 소유한, 문법적 이해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문법학자라고 하고요. 하양 같은 경우에 하얀 피부가 이 하양을 그 가지고 있다면은 하얀 피부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질을 가지면 그에 따른 표현이 생긴다라는 건데,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또 보게 되면은 이제 변수로서 보게 되면은 특정 성질을 갖춰도 그에 따라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 같은 경우에 덕을 지닌 존재라면 뭐 덕인, 덕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성질을 갖추면 그에 따라 표현이 생기긴 하는데, 그 성질을 기반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성질을 기반하지 않은, 그 성질의 명칭을 기반하지 않은 채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특징들과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반대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특징 중에는 이제 그 반대되는 특징을 지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이라는 특징 같은 경우는 반대되는 하양을 지니고요. 하양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검정을 지니고. 근데 또 어떤 특징들은 반대되는 특징이 없기도 합니다. 빨강 같은 경우는, 빨강이라는 특징은 반대되는 게 없고, 노랑이라는 거는 반대되는 게 없다. 그렇다 보니까 반대성을 지니기도 하고 안 지니기도 한다라는 점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성이었네요. 네, 특징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질들을 말해주는데요. 특징들은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특징들이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그 속성 개념들만, 성질들만 비교가 가능한 것처럼 언급을 하긴 하지만, 앞서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처음 부분을 보면은 고유 개념도 특징으로 되어 있고요, 범주 개념도 특징으로 되어 있고, 관계 개념도 특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유 개념, 철수도 비교가 가능하고, 이제 인간도 비교가 가능하고, 뭐 관계 개념도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성질들만 비교 가능하다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그 너무 그 축소된 관점 하에서 언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성질을 논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특정 속성 개념을 기준으로 더함과 덜함을 논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하얀 것이 이 하얀과 더 가까울 수 있고요, 어떤 하얀 것은 이 하얀과 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더 하얗고 어떤 것은 덜 하얗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정 속성 개념을 기준으로 더함과 덜함이라는 이 관계 개념, 관계에 대한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갖는 특징은 그 상태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향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얀 것이 기존보다 더 하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하얀 것이 덜 하얗고, 지금의 하얀 것이, 지금의 어떤 것이 더 하얀, 똑같은 건데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뭐 더하거나 덜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형적 특징은 더함과 덜함을 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그 사각형이 더 사각형이거나 덜 사각형일 수는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기는 하죠. 근데 문제는 더 사각형이냐 덜 사각형이냐를 논할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요, 무엇이 더 사각형인지를 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각형이라고 규정한 상태라면 당연히 논할 수가 없겠지만, 이
얼마나 더 이 형태가 더 사각형에 가깝냐라고 하면은 얘가 더 가깝다라고 하겠죠. 하향 같은 경우도 하향이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이 어떤 대상이 지닌 색상하고 어떤 대상이 지닌 색상을 비교했을 때 하향에 얘가 더 가깝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 지금 하얀 것과 하얀 것이라는 표현이 쓰여서 이게 약간 혼동이 일으켜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런 경우랑 둘 중 무엇이 더 사각형인가, 어떤 물체 두 개를 놓고서 둘 중 무엇이 더 하얀가 라는 논의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논리적인 그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표현이다. 저는 그래서 사각형도 어떤 것이 더 사각형이고 어떤 것이 덜 사각형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제가 앞서서 이 말을 긍정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네, 이렇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약간 염려를 합니다. 염려하면서 거기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보게 되면요, 하향이나 사각형이나 이런 거는 다 속성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에요. 속성 개념이에요. 속성 개념을 놓고 봤을 때 더함과 덜함, 유사함이 적용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하얗다, 덜 하얗다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더함과 덜함, 유사함은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성 개념이란 하향이 관계 개념에 해당되는 더함과 덜함에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속성 개념은 관계 개념의 하위인가요? 라는 이해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속성 개념이라는 게 관계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관계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하긴 했어요. 속성 개념은 관계 개념이라 하기 힘들다는 점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헷갈릴까봐. 그래서 보면은 관계 개념은 하나의 관계 개념이 파악될 때 관련되는 다른 존재가 하나 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큼이 파악될 때, 이게 더 크죠. 큼이 파악될 때는 무조건 이 다른 존재가 하나 있어야 돼요. 두 존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속성 개념을 파악할 때는 하나의 속성 개념이 파악될 때, 네, 이게 원이라는 속성 개념이 파악될 때 다른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 원을 파악하는데 이 존재만 있으면 되지 또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 개념과 관계 개념이 자꾸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뭐 부수적인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좀 복잡해지니까 설명을 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범주론 8장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지만 좀 약간 물려있던 상태여가지고 제가 니체 책을 보면서 차라투스트라 책도 보고 그다음에 피로사회란 책도 보고 그러면서 조금 영상을 좀 늦게 찍게 됐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 나는 대로 9장에 대한 정리, 10장에 대한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 몇 장? 10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해서 빨리 끝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요새 이제 좀 약간 책을 좀 열심히 읽어볼까 하면서 여러 책을 건드리다 보니까 영상을 찍는 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